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요번 주가 이제 2주차죠. 예, 두 번째 날인데요. 요번에도 역시나 정희진 선생님의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이 책을 요번 주에도 읽었습니다. 이게 총 한 3부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 1부 1장을 읽었었고요. 요번 주에는 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몰아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책을 잘 안 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방송을 하니까 주말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몰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 동기부여도 되고 되게 좋은 시간입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2장 제목은 당사자의 글쓰기는 혁명의 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번 주 진행도 지난주와 똑같이 일단 이 책 자체가 정희진 선생님이 그 서평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신문에 이제 연재됐던 것이고, 그래서 책 제목과 지은이를 일단 읽고 그거에 관련돼서 정희진 선생님의 글을 제가 좀 읽고 거기서 제 생각을 덧붙일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99쪽 들어가 볼게요. 밀양을 살다, 밀양 구술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정희진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구화의 실제는 지구화의 실제는 사회학자 조지 리처의 표현대로 맥도널디제이션, 미국화이다. 한편 9.11은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이어 안보 패러다임의 세계화, 미국화를 가능케 했다. 9.11은 냉전 이후 군축론을 간단히 잠재웠다. 미국의 전쟁은 기존의 윈 홀드 윈에서 윈윈 전략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2개 이상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병력과 전투기와 전함을 갖추고 출동한다는 것이다. 제국은 시장과 안보 두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줄을 쳤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문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장 제가 좀 와닿았던 문장 위주로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항은 정권 비판서부터 삶의 체제, 신자유주의 전체로 확대되었다. 일상처럼 계급적인 단어도 없다. 대개 일상은 반복, 아무 일 없음, 무료함을 연상시키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전쟁이다. 우리의 일상이 그들의 예외 상태다. 이 문장이 와닿았던 이유가, 일단 막 앞에 이제 미국화에 대해서 이제 맥도날디제이션과 안보 패러다임의 세계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그게 있죠.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안보, 여기는 안보라 했지만 국방 아니면 전쟁으로 미국이 세계를 먹고 있다. 기존 시장과 안보에서 미국이란 제국이 세계를 먹고 있다. 이건 너무나도 뭐 당연한 현재 상황이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밀양 쪽에서도 미군 기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상태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상처럼 계급적인 단어도 없다. 우리의 일상이 그들의 예외 상태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전쟁이래요. 전쟁. 이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전쟁이다. 정말 그렇죠. 직장 생활 자체가 전쟁이고, 정말
뭐 설명이 더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밀양을 살다라는 밀양고술 프로젝트가, 이 책은 이 출판사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현장 기록 시리즈 중 하나래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알라딘에 찾아봤는데 다음에 이제 이 책도 읽어보고 관련된 이 시리즈 책들을 좀 봐야겠다. 저한테 중요한 과제가 그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을 아는 거거든요. 한국 저 요즘에 공부를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철학 공부하면서도 절실히 느끼는 게, 철학은 보통 이제 뭐 플라톤이나 공자는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의 현실, 옛날의 이론을 오늘날에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이론은 아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론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잘 알아야 뭐 적용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이 시리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정의진 선생님의 사유, 그 문장을 이렇게 내가 습득하고 뭔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좋은 책들을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의 소개로 또 알아가는 거, 또 책과 책이 연결되는 거, 그 부분이 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홍은전 작가님이에요. 제가 그 한겨레랑 경향신문을 한동안 몇 년간 구독한 적이 있는데, 거기 홍은전 작가님이 칼럼을 거의 매주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 정말 글 잘 쓴다. 제가 몇 분 이렇게 딱 봐둔 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정의진 선생님도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작가님이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이 삶과 나의 생각과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사람. 솔직히 말만 잘하는 사람이 많고 이 시대에 글만 잘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이나 글은 쉬워요, 솔직히. 그냥 쓰면 그만인데, 말과 글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 삶을 일치시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바람직한 삶을 내가 생각을 해도 그대로 살아낸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의진 선생님이나 홍은전 작가님은 그게 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글이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고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살아낸 대로 썼는데 그게 독자들한테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날 필요한 거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은전 작가님의 글인데, 여기 이제 노들약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주부나 장애인이 공부하고자 할 때에는 태도가 다르다. 이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역할, 안마, 가사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하는 일은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간은 사회의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문명인이라 생각하지만 차별의식은 문명의 몇 배를 앞서간다. 장애인이나 여성이 자기 언어를 지니는 것은 지식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전복적인 행위다. 사회적 약자에게 공부는 취업, 성장 같은 당연한 의미 외에 자신의 삶과 불일치하는 기존의 인식체계에 도전하는 무기가 된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운동이 없는 배움, 배움이 없는 운동에 대해 운동의 이름으로 맞선다. 장애인에게 공부의 의미는 이동, 관계, 투쟁,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일 것이다. 장애인은 공부에도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다는 생각은 현실과 정반대다. 공부야말로 사회적 약자가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언어는 그들의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30살 이후 나는 이 이슈를 기준으로 억압하거나 비웃거나 불편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인간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공부는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실무자와 전문가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운동, 회사, 관료 조직을 막론하고 전문성 없는 실무자와 현장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걸어다니는 재앙이다. 이들의 결과가 세월호다. 이 부분도 공감이 갔던 게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 언어를 갖는다는 거? 이 자체가 무기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여성, 소수자에게 유일한 자원은 언어다. 이런 거죠. 정말 공감이 됐어요. 약자는 진짜 말 그대로 약자라서, 소수자는 말 그대로 소수자라서 항상 차별받고 억압받고 사회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항상 대중보다는 그 수가 작잖아요. 작고 힘도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아니면 자신의 그 부당함을 폭로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게 언어가 유일하겠구나. 언어, 공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공부야말로 사회적 약자가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정말 정말 공감하고, 저도 이제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 스스로 또 사람이 이제 다양한 층위에 거쳐서 살기 때문에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자에 비해서는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보다는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한편으로 신체적으로는 내가 아직 30대인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어린아이들보다는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다양한 층위에 제가 거쳐 있는데 나의 강자됨을 최소한도로 하고, 강자됨을 인식을 하고 객관적으로 약자됨을 최대한 묵상을 하면서 상대방, 이 사회에 있는 약자들, 소수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돕는다는 게 맞을까?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내가 습득을 해야겠구나. 제일 최악은 강자를 위한 언어를 습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유명해지고, 아니면 뭐 잘되기 위해서, 대기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자체가 웃기죠. 체제를 비판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정인재 선생님의 글들은 하나하나 묵상할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책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켄트 너번의 책이에요. 통념에서 벗어난 글은 어렵게 느껴진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다. 내 글이 어렵다, 함축적이라는 평을 간혹 듣는다. 지적보다는 비난에 가깝지만 개의치 않는다. 난이도에 대한 반응은 지식 연령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나는 글은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써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쉽고 어려움은 영역이나 가치관의 문제지 학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쉽고 어려움 이 자체는, 제가 이제 경영학과예요. 뭐 경영학과라고 해서 경영학을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학 도서들은 좀 익숙하단 말이죠. 특히 마케팅 같은 거. 근데 저한테 마케팅은 쉬운 책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공대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들한테는 마케팅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어려움은 영역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 자기가 관심 있는 가치관의 문제지 학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상식적인 얘기죠. 자기한테 익숙한 건 쉽고 나디 익숙하지 않은 건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쉬운 글은 속임수 이론의 대표 주자는 탈식민주의 비평가 가야트리 스피박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백인 남성의 인식이 쉽고 투명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쉬워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보편적인 언어로 굴림해 왔기 때문이다. 백인 남성의 언어여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실은 진짜 어려운, 쓸모가 적은 말이라는 뜻이다. 현존하는 언어가 모두 진리는 아니다. 시인들이 그토록 외치지 않았던가 꽃은 꽃이 아니라 꽃으로 간주될 뿐이라고. 대중적인 글은 쉬운 글일까? 아니, 대중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 대중은 균질적이거나 실체적인 집단이 아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글은 가능하지 않다. 대중적인 글을 지향하는 것은 글을 못 쓰는 첩경이다.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되게 하겠는가? 백인들의 말은 대단히 매끄럽다. 옳은 것을 그르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옳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매끄러웠으면 하지만 매끄러우려면 최소한의 지성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속임수조차 매끄럽지 못할 만큼 언어가 없는 사회다. 익숙한 말은 진부하게 여기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회가 창조적인 사회가 아닐까? 사회적 약자가 경험을 드러내면 사소한 것인데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가진 자의 논리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회에서 인간성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이게 제가 글 쓰는 사람은 다 고민할 것 같아요. 쉬운 글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어려운 글은 나쁜 거야.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써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도 정혜진 선생님의 이 글에 공감을 하는 게 글이 쉽다는 거는 이미 나한테 익숙한 게 쉬워요. 어렵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이 뭔가 배우려면, 뭔가 발전을 하려면 익숙한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익숙한 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데올로기를 반복 재생하는 거겠죠.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글이 익숙한 글이겠죠, 우리한테. 익숙한 글만 보다 보면 사람이 발전이 없죠.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계 도구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전 적어도 공부란 어려운 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낯선 것, 내가 이 이론은 처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해. 그런 게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려운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억지로 이제 자기도 이해 못하는 그런 난해한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하는 그런 글 말고 그 이론 자체가 어렵다는 말보다는 그 낯설다는 말이 맞겠네요. 낯선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익숙한 말은 진부하게 여기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회가 창조적인 사회가 아닐까? 그죠?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정혜윤의 그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정혜윤이라는 이 작가님은 듣는 자의 위치성을 잘 알고 있다. 상황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대상화하거나 감상적이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투쟁 기록을 쓴 책인가 봐요. 그죠?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 정혜연 선생님이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저자의 주된 질문은 무엇 때문에 5년간의 길거리 생활을 버틸 수 있었는가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좀 와닿았던 글은 이 책의 노동자들은 진정한 치유자다. 상처받은 치유자, 온디드 힐러,
위로받을 것이다. 이 단어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상처받은 치유자.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치유자 자체도 상처를 받았어. 이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상담해주고 치유를 해. 그럼 상처받은 치유자겠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나 혹은 구타를 당했어. 그런 사람이 10대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된다. 그게 상처받은 치유자겠죠? 치유자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맞다는 게 맞나? 요즘 단어를 자꾸 좀 고민하게 되네요. 이 단어가 맞는지. 그냥 치유자보다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공감 능력에서는 월등하겠죠. 내가 어렸을 때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어. 아무 사건도 없이. 무난하게. 그런 사람은 치유자는 될 수 있겠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는 어렵겠다.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인간은 겪은 것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온전히 공감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저를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괴롭힘을 당하고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격?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보다입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말이 정확하게 표현된 글을 읽을 때 살아있는 기쁨을 느낀다. 김영하의 산문집 보다에 그런 글귀가 나온다. 그는 영화 그래비티를 보고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이며 무가치한 존재다. 어차피 결국 인간은 죽는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울증 환자들은 인간이 혼자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운명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현실적이다. 혼자 죽는 고통을 미리 맛보고 있는 그들에게 삶이 이미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죽음으로 이 절대 고독을 끝장내고자 한다. 삶의 고통과 의미 없음에 대한 무서운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확성, 내가 10년 동안 추구한 말씀이 거기 있었다. 나는 30, 40대 이른바 한창 나이에 원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우울증과 자살 연구에 매달렸다. 이게 저는 이제 정희진 선생님의 글을 볼 때마다 자기가 묻어나요. 철저하게 자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삶이 너무 고달프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우울이 있으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글이 와닿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남의 책을 보면서도 자기를 파고 들어가요. 끝까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고 있는 그런 경지인데, 물론 본인은 되게 힘들겠지만 이걸 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울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말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요런 뉘앙스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이며 무가치한 존재다. 인간은 자꾸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지. 이거 특히나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의미인 거죠.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전 또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철저하게 혼자이며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내면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혼자이며 무가치한 존재다.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먹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부정적인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좀 이 글을 읽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혼자지.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면 삶이 되게 무기력할 것 같긴 해요. 내가 뭔가 막 이룰 필요도 없고 어차피 세상은 다 무인데, 무고 나도 무고 다 무야. 무무인데 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이 이미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인데.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이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 수 있겠다. 삶의 고통과 의미 없음에 대한 무서운 확신. 그래서 좀 가만히 머물러서 생각하게 되는, 뭐 긍정도 부정도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판단 중지하고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머금는 거죠. 위 구절은 글쓴이만의 능력이다. 그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짧은 경험에도 넘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경험과 학식으로 저토록 못 쓰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도 있다. 개인의 능력차는 당연함으로 차치하고 그 외 어떤 요소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내 생각에 그 답 역시 저 문장 안에 있다. 극단적 현실. 몇 년 전 중년의 치매를 다룬 영화 내일의 기억을 보았다. 한산한 조조 영화관에 나, 20대로 보이는 커플, 60대 여성들 세 팀의 관객이 있었다. 나만 빼고 30분도 안 되어 극장을 나갔다.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야 라며 어이없어 했고 60대 여성들은 여기까지 와서 치매를 봐야 하냐며 짜증을 냈다. 그 덕분에 나 혼자 실컷 감동했다. 치매 소재 영화와 관객의 나이, 자기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도 너무 가까운 이야기도 감상을 방해한다. 지식은 중간에서 나온다. 삶이 너무 안락하면 글을 쓸 이유가 없고 너무 고단하면 여력이 없다. 극단적 현실의 당사자도 쓰기 어렵다.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르는 현실을 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태인 몇몇 인간만의 특권이다. 극단적 현실. 즉 현실에서는 도스토옙스키라도 쓰지 못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 같은 이도 있지만 그는 인간이 어디까지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기대받았고 결국 자살했다. 글과 글쓴이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가까울수록 적대적이다. 타인의 경험은 보이지만 내 경험은 나조차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글은 자기 시각은 없으나 자기 뜻대로 쓰는 이른바 객관적인 것들이다. 세상사를 전유하면서 스스로를 인간의 기준이라고 선포하는 글, 기회주의와 보신주의를 중립과 보편, 심지어 정론으로 포장한 것들이다. 거리를 잡는 것, 포지셔닝 혹은 주제 파악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거리두기와 동일시는 자신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반면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공감과 연대는 어렵다. 이게 전 특히 이제 이 문장이 와닿았는데 자기 시각은 없으나
자기 뜻대로 쓰는 이른바 객관적인 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관과 객관으로 단순히 나눴을 때 객관적인 글을 쓰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객관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객관적인 글을 쓰겠어. 이게 왜 객관적인 글을 써야 되냐면 타인은, 나를 제외한 타인은 객관이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쓰면 내 생각이 너무 묻어나고 내 취향이나 내 의견이 너무 들어가면, 주관적으로 한마디로 글이 돼버리면 객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주관적이야, 객관적으로 써야지 할 것만 같아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 자기 견해,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주관이 사라지고 주관이 희미해지는 그런 사태가 종종 발생하더군요. 스스로를 인간의 기준이라고 선포하는 글, 중립과 보편, 정론으로 포장한 것들, 이런 글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희진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아까도 이제 제가 쉬운 글, 어려운 글 얘기를 했는데, 쉬운 글이 객관적인 글들이에요. 어려운 글이 주관적인 글이겠죠. 주관적인 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아닌 남의 주관을 내가 듣는데, 나와 그 사람은 100% 일치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100% 공감하겠어요. 그러니까 글이 어렵고 주관적인 글이 되겠죠. 나도 이런 글을 써야겠다. 공감과 연대,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글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글쓰기는 혁명의 꽃,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당사자는 오래 살 수 없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그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현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무지와 편견의 보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사자의 글쓰기, 진짜 당사자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장애인의 아닌 사람, 일반인이 말을 하면 먹히겠습니까? 여성이 여성의 인권을 부르짖을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의 인권을 주장한다? 그게 공감이 될까요? 얼마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도울 수 있지만, 사고를 당한 가족들, 유가족들이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공감이 되죠. 일단 처지가 이해도 되고. 근데 유가족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글쓰기는 혁명의 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그 당사자는 오래 살 수가 없대요. 왜냐면 우울증이 걸려서. 현실은 암울하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자살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책들은 세 권을 동시에 다뤄요. 제목은 고공농성이라는 제목이고, 유승화 작가님의 엄마 냄새 참 좋다, 박정혜 작가님의 을밀대 위의 투사 강주룡, 서영실 작가님의 식민지 시대 여성 노동 운동에 관한 연구. 여기서는 강주룡이라는 이 분의 이야기를 한번, 그 평양에 유명한 정자인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투쟁을 했대요. 강주룡이라는 분은 1901년에서 1932년에 살았던 노동자였어요. 이분의 말이, 우리는 임금 삭감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양 전체 고무 직공의 임금을 깎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잠시만요, 추워가지고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에어컨을 틀어놨네. 잠시만요. 내가 잘못했다. 어쩐지 엄청 춥더라고.
20도로 맞춰놨어요. 이 겨울에. 왜 이렇게 히터가 안 돌아가지 했는데 다시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임금 삭감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양 전체 고무직공이 임금을 깎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죽기로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평양에 2,300명 2,300명 동무의 살이 깎이지 않기 위해 내 한 몸뚱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대중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 삭감을 취소하지 않는 한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죽을 각오로 싸울 뿐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대중을 위해 죽는 것. 나는 울컥한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운 지식 중 가장 귀하다는 그의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고공농성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진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구에 하늘, 땅, 바다가 있다. 포유류인 인간은 바다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땅뿐이다. 그런데 땅에서 살 수 없다면, 쫓겨난다면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땅에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늘은 평등하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현실에 맞서 살려고, 이기려고 올라간 것이다. 생명을 위한 절박한 당연한 선택이다. 고공으로 도약은 투쟁 수단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최강의 에너지다. 살려고 올라갔대요. 이기려고 올라갔대요. 죽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현실에 맞서서 살려고, 이기려고 올라갔대요. 투쟁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강의 에너지가 고공이다. 고공투쟁이다.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팟캐스트에서 문학을 쓰는 이유, 문학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문학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시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셨죠. 이 문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성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들, 고공농성에 보면 보통 이제 뉴스의 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갔다, 뭐 투쟁하기 위해 올라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써주신 건데, 정말 이게 이런 글이 문학인 것 같아요. 대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땅 위 말고 이기는 것 외에 방법이 있는가? 이기지 않으면 죽음인데, 이기지 않으면 죽음인데, 그죠? 그 다음 책, 더 리더, 베른하르트 슐링크. 이건 소설인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한나인데 글을 쓸 수도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다는 거죠. 가해자인데 판사가 한나에게 물어요. 당신은 수감자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는 당당하게 말한다.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람들이 나가야, 죽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지낼 자리가 생기죠. 당황한 재판장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나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묻죠. 재판장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정의진 선생님은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 삶은 옳고 그름이나 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냥 사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 의미를 추구하는 삶, 신성한 노동, 이런 가치들은 소통하기 어렵다. 전쟁은 이런 것이 있다는 가정, 즉 정치 경제적 이유와 진리는 하나라는 확신 때문에 발생한다. 살아있는 인간에겐 해야 할 일이 필요할 뿐이다. 삶은 지속된다. 라는 제목의 책, 영화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없다. 의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라는 반성은 필요 없다. 당연히 먹기 위해 산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는 우울한 인간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 질문만이 유일하게 쓸모있다. 삶 자체가 의미라면 그걸로 만족스러운 것이며 일상의 괴로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른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의 질문은 삶이란 최악이자 최선이라는 본질을 폭로한다. 이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멍해지는 느낌이죠. 이게 오늘이 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의미가 없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인생의 목적이 있냐? 의미가 있냐? 그런 거 없다. 삶은 그냥 지속할 뿐이다. 삶의 목적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가 허무인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의 관습이 부정적으로,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면은 우울증에 빠진다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저는 또 이 문장들이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삶의 의미를, 그건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혹은 뭐 종교에서 혹은 어떤 책에서, 아니 어디 들었던 말들, 살다 보니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의미가 없는데. 동물들이 뭐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본능대로 사는 거죠. 걔네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도 원래 의미가 없는데 자기들이 자꾸 의미를 만들어내. 혹은 잘못된 의미를 만들어내서 전쟁을 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사는 거는 최악이다 최선이다. 최악이기도 하고 무의미하니까. 근데 죽기도 또 그래. 최선이야. 그냥 사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무주의나 뭐 체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좀 강조하고 좀 묵상하는 게 무예요. 무의 삶. 다음 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섭 작가님의 우리 균도예요. 우리 균도인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의 이야기 같아요. 사는 길, 살 길이 아니다. 사는 길이 없는, 길이 막힌 사람에게 길은 비유가 될 수 없다.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면 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된다. 길은 수단, 방법, 도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목적이 다른 이에게는 더욱 비현실적인 비유다. 이처럼 비유는 종종 비윤리적이다. 장애인이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혼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길이란 비유를 써버리면 비현실적인 비유가 되고 비윤리적인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유를 막 썼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폭력일 수 있겠구나. 앞으로 길이란 비유 자체를 쓰지 말던가, 쓰더라도 장애인이 읽어도
이 비유가 폭력이 되지 않게끔 써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어떤 사람에게도 폭력을 끼치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쓰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계층이나 어떤 부류에게는 상처나 폭력을 끼칠 수 있겠죠. 그게 더더욱 약자나 소수자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여성을, 이제 뚱뚱한 여성이나 못생긴 여성을 비하하는 개그를 많이 쳤었잖아요.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전의 일인데 요즘에 그런 거 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비유 하나도 잘 써야겠다. 이처럼 인생은 길이라는 통념은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상투성의 원단 프로스트의 시 가지하는 길은 단지 선택하지 않은 삶일 뿐이다. 선택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이미 삶이 아니다. 외출 준비에 한나절 이상 걸리는 장애인, 여성이 피하는 밤거리, 치매와 광장 공포증 환자에게 길은 도전이자 치열한 정치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 화상 환자, 우울증 환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사회도 드물 것이다. 구조적, 심리적으로 총을 든 간수가 곳곳에 완강하다. 성형 시술이 성별 이슈로 한정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몸의 외형과 기능 문제로 고통받는 장애인은 외모주의의 가장 큰 이해 집단이다. 성형은 장애인 인권과 분야별 의료 서비스 편중, 공중보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길과 집이 메타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길이 안전하지 않으면 집도 안전하지 않다. 가정폭력은 험한 세상에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볼모로 작동한다. 안전한 집과 안전한 길, 장애인 복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일 뿐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 작가님. 내가 이 책을 사서 읽은 이유는 오로지 하나. 그는 왜 지치지 않을까? 사람이 지겹지 않을까? 어떻게 계속 저렇게 살 수 있나? 왜 망가지거나 타락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궁금해서다. 박래군 작가님은 시민사회 활동가이신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장면에서나 사람, 인간관계가 문제지만 특히 사회운동에서 사람은 모든 것이다. 정희진 작가님이 그 시민사회 활동가로 일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구조적 문제여도 동시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국가가 역할 자체를 팽개친 자본 중심의 지구화 시대, 모든 행위자들이 자율적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나는 오버하는 가해자, 하수인과 피해자의 악, 저항 세력의 출세주의를 자주 목도한다. 달라진 사회운동의 일면이다. 내가 30살에 단체 활동을 그만둔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과 사람의 질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회운동으로 도피하거나 삶의 진지로 작정한 경우도 있고 활동 과정에서 망가지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사다. 다만 이 바닥은 아주 뛰어난 은폐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어리석은 줄 알지만 깨끗한 영웅을 찾아서 혐인증을 치유하고 싶은 것이다. 정혜정 선생님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이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시민사회 활동인데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아이러니죠.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같은 목사들 혹은 같은 전도사들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겠죠. 결국 다 사람 문제인 건데,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에서 그에게 물어보고 싶다. 사람 곁에 꼭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선생님은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 때문에 인생이 난파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음이 느껴져서 이 문장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사람에게. 얼마나 사람이 지긋지긋하고 넌더리가 처지고 그러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 때문에 인생이 난파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참,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믿었겠죠. 사람을 못 믿게끔 만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적어도 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 몸의 일기, 다니엘 페나크.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내 몸은 나다 라고 해야 한다. 내 몸은 나의 것일 때는 이미 나와 몸이 분리된 상태다. 내가 내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여전한 몸과 마음의 이분법이다. 몸 위에 이성, 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몸을 통제한다는 논리. 맞는 말이죠. 내 몸이 나의 것이라고? 몸을 가질 수 있나? 이거는 몸과 마음의 이분법이고 소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리고 몸은 현대 사상의 첨단 이슈다. 몸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 몸 자체의 신체적 작용, 몸과 사회의 관계가 모두 몸으로 증거되면서 몸은 살아있는 삶의 보고가 되었다. 몸의 다름이 정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는 최악의 구호다. 인간은 평생 자기 생각에 다다르지 못한다. 생각은 몸의 배신자, 늘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희망사항만 앞서간다. 오히려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망상, 이데올로기, 거대 관념이 무너질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삶 자체를 사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 부분 저도 이제 항상 곱씹으면서 살았던 문장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 생각이 중요해. 어떤 그 관념, 이론, 공부한 대로 살아내야 돼. 당장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관념을 앞세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은 항상 괴리가 있잖아요. 생각은 자유롭게 널뛰고 혼자 앞서가고 오히려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대요. 전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면서 적어도 사람이 괴리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몸과 생각에 괴리가 생기는 건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다 보니까 몸과 생각의 괴리가 점점 생기고 사람이 관념적인 사람, 이중인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정직하다, 진실하다, 언행일치는 된다. 모든 망상, 이데올로기, 거대 관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게 무너진다. 삶 자체를 사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곱씹을수록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내 삶과 괴리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 삶이 비록 비루하고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라도 그 막연한 환상, 이상을 늘 생각하고 그걸 글로 썼죠.
그런데 패턴을 바꿔야 된다. 내 삶을 글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대로 어떤 수식이나 어떤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써보는 거죠. 그럼 삶이 좀 당연히 좀 못마땅한 지점이 있겠죠. 하지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회 조직은 몸에 비유될 때, 즉 물리적 실제라는 가정에서만 통치가 가능하다. 유기체는 한 생물, 한 단위이다. 생물 하나가 단독자로서 전체다. 그래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사고다. 전체주의는 전체가 한 몸이고, 후자 개인주의는 개인이 한 몸이다. 당연히 개인의 인권 사상으로는 국가주의를 이길 수 없다. 작은 개인과 큰 개인 중 누가 희생해야 하겠는가? 국가가 한 목숨인데 어떻게 타인, 이견, 차이가 인정되겠는가? 국가 안보, 적, 간첩, 국론, 분열이 언제나 통하는 이유다. 그래서 그랬구나.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는 같은 사고래요. 한 몸이라는 거죠. 전체주의는 한 국가의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전체주의인 거죠. 개인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작은 개인과 큰 개인, 그러니까 국가 중에 누가 희생해야 하겠냐. 국가가 한 목숨인데 어떻게 타인이나 이견, 차이가 인정되겠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김재명 작가님의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제목을 잘못 읽어서다. 나는 평화를 기원하기보다 목숨 걸고 싸우는 약자의 정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연대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평화는 투쟁이라는 저자의 시각이 반가웠다. 오인한 제목은 평화를 믿지 않는다였다. 나는 평화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다. 평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평화는 인간의 심장이 꺼질 때에야 찾아온다. 모든 이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이의 평화도 가능하지 않다.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전쟁과 평화는 같은 말이다. 평화의 어원은 침략자, 강자의 승리를 뜻한다. 공격 후 민사작전, 다시 말해 점령 지역을 평정하여 반란을 진압한다는 뜻의 패시파이에서 피스가 나왔다. 우리말의 평화는 1889년 창립된 일본 평화회의 기관지 평화에서 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평화가 피스보다 낫다. 하지만 화가 온누리에 평할 수 있을까? 전쟁은 없지만 굶주림과 폭력이 만연한 상태, 가진 자의 마음이 평화로운 사회, 여성의 목소리는 불편하다는 진보 남성이 많은 사회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의 위로, 나는 그런 평화를 기원하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평화다. 평화를 믿지 않는다. 그죠? 평화의 어원이 강자의 승리니까. 근데 솔직히 강자가 약자한테 평화롭게 지내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약자의 정의가 승리하는 게 그게 평화겠죠? 평화는 투쟁이다. 투쟁일 수밖에 없다. 싸워서 쟁취해야 될 것이 평화인 거죠. 평화를 믿지 않는다. 평화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정말 냉철한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분은 정말 냉철한 이성.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의 위로, 나는 그런 평화를 기원하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평화다. 내가 아픈데 아픈 사람을 알아봐. 그때 위로를 받죠. 슬픈데 슬픈 사람을 알아보고, 외로운데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게 평화다. 순간의 위로. 정말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박수소리, 이길보라 작가님. 나의 일상적 고민이자 공부 주제는 질병과 장애의 경계다. 몸의 불편과 고통은 비슷한데 어디까지가 장애이고 어디까지가 질병일까? 낫지 않은 질병은 장애인가? 이는 장애 내부의 차이가 장애의 비장애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의 정치에 좋은 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육체적 고통은 6급 장애인보다 더 장애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란 어떤 상태인가? 누가 정의한 것인가? 일반화가 불가능한 영역, 타인의 고통에 대한 윤리, 몸의 모든 이슈, 장애는 철학의 시작이다. 질병과 장애. 이것도 정의진 선생님 본인의 그 상태로부터 나온 글이죠. 성별, 장애, 외모의 위계는 몸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다. 의학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애 대신 농인과 청인으로 구별한다. 농문화와 청문화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일 뿐이다. 왜 보라씨 말고 다른 사람들은 수어를 안 배우는 거야? 이런 문장. 나는 페미니스트이지만 타인이 나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할 때는 붕괴한다. 저자는 훌륭한 코다지만, 코다란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란 청인을 말한대요. 저자는 훌륭한 코다지만 세상이 그를 코다로 가두려 한다면 같이 싸울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소수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코다, 여성, 모두 부분적인 정체성이다. 그것도 우리가 정한다. 그가 예술가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평소 내가 추천하는 여성학 입문서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처럼 주로 장애 관련 책이다. 농인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이고 장애는 국경선이다.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정상성이다. 추천서 한 권이 더 생겨서 기쁘다. 특히 세상 안과 밖을 넘나들고자 하는 10대, 20대에게 권한다. 그 다음에 다음 책, 고혜경 작가님의 꿈에게 길을 묻다 입니다. 이거는 5.18 관련된 당사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5.18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악몽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악몽의 주된 내용은 마비다. 의식은 있으나 손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가장 비열한 폭력.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사지를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이 묶인 이를 마음대로 때리게 하는 구조. 피해자에게 완벽한 무기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사람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비난한다. 이 글을 읽다 보면 특히 정혜진 선생님의 글은 아파요. 진도가 빨리 못 나가고 자꾸 머물게 돼요. 그 다음 책,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이란 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견디는 요령 중 하나는 매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도 위로를 구하지 않으며 남의 고통도 모른 척한다. 내가 당하는 모욕과 상처, 타인의 호소, 분노와 절망의 세상사에 반응하다가는 열받아 죽음, 하기 십상이다. 반응은 용감하지만 두렵고 책임져야 하는 삶이다. 사람들은 잊어라, 신경 쓰지 마라, TV 채널 돌려라 하며 공모한다. 매일 모른 척 여부를 놓고 씨름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음을.
고통이 없다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느낄 수 없는 것은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반응하는 삶이 고난의 늪을 건너게 해주고 나를 타인과 연결해 줄 수 있다. 읽기 쓰기 고독 연대에 대하여 위 네 가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진입로는 감정이입이다. 엠파시, 되게 공감, 심파시이라고도 하는데 감정이입이 정확한 표현이다. 감정이입은 글자 그대로 감정이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여행 공간적 단어다. 하나의 장소가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는 지형을 이루고 감정이입은 그 안에서 상상하는 행위다. 감정이입은 이야기꾼의 재능이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방법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함께 느끼고 상대를 위해 느낀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하는 경청은 나도 당사자가 되는 엄청난 일이다. 감정이입이란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나와서 여행하는 과정, 자신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다. 감정이입을 두려워한다면 성장할 수 없다. 타인의 속으로 들어가야 타인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감정이입은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보살피면서 어떤 곳에 가보고 싶은 욕망의 여정이다. 이야기는 곧 읽기와 쓰기다. 반응하지 않는 감정이입 없는 글쓰기는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아야 더 잘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뇌는 진공 상태다. 글이란 자기 생각을 외부로 물질화하는 일인데 생각이 없다면 생각 없는 글쓰기가 가능하고 심지어 널리 읽히는 세상이다. 나도 이 글을 쓰면서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했다. 생각하기 힘겨웠기 때문이다. 엄마와 딸, 죽어가는 엄마의 이야기. 공감, 그죠? 감정이입, 정말 감정이입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이입 중요하죠. 공감, 연대하려면. 그리고 수 크리볼드 저자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게 99년에 일어났던 총기 난사의 전범이었던 딜런 클리볼드라는 분의 엄마래요. 가해자의 엄마죠. 이 아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대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자살했대요. 그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네, 가해자의 엄마, 내 사죄만은 거절하는 세상에서 그 역시 자살을 생각했지만 죄책감으로 죽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이고 그보다 본질적인 죄책감은 아이에 대한 이해,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아이의 무엇을 놓쳤을까? 아이가 내 고통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대체 왜 딜런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혹은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가해자의 부모로서 나는 어떤 심정이 될까? 왜 그 아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정말 막막하고 찹찹할 것 같아요. 이해, 좋은 말이다. 그러나 타인을 이해하려는 순간 트라우마가 시작된다. 더구나 악은 원래 이해 불가능한 인간사다. 이해는 밑에서야 보인다. 언더스탠드. 아주 밑에서. 그러나 악의 일부인 인간은 악 위에서 잘난 체하며 그것을 물리치려 한다. 당연히 숭고한 실패다. 이 문단이 특히 좋았어요. 이해란 말은 좋은데 타인을 이해하려는 순간 트라우마가 시작된대요.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순간 저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지? 왜 성폭행을 했지? 이해하려는 순간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내가 정상인이라면 나의 윤리관이 무너지고 그 사람은 왜 저런 일을 저질렀는지 트라우마가 시작되겠죠. 악은 원래 이해 불가능한 인간사라고 합니다. 이해는 밑에서야 보이는데 악의 일부인 인간은 악 위에서 잘난 체하며 악의 밑에 서지 않죠. 이게 악의 밑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악을 경험해 봐야 혹은
악을 악 위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뭐 거드름 피우지 않고 악 밑으로 겸손하게 내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악의 밑에 설 수 있는가? 숭고한 실패라고도 하는데 악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악한 행동. 그리고 다음 책은 폴 러셀의 더 게이 100입니다. 이거는 그 동성애에 대한 책인가 봐요. 이성애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강제적 제도다. 성애, 출산, 가족, 이를 둘러싼 그 어떤 인간관계도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인간은 제도의 산물이다. 문제는 성적인 행위라고 간주되는 인간 행동일수록 성문화된 규범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마다 제도의 강제력이 다르고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수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 동성애자를 반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흑인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흑인은 그냥 흑인이잖아요. 흑인을 반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뭐 황인족인데, 우리가 한민족인데 한민족을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황인종을 반대하면 어떡할 거야? 황인종을 다 죽이자는 거야?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많이 편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이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질문 자체가 폭력인데 답할 필요가 있을까? 나라면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에 반대한다고 말할 것이다. 존재와 행위는 그것이 범죄로 판단될 때만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기준도 사회 구성원의 의식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거죠. 동성애자에 반대한다?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사 너스바움 저자의 혐오와 수치심. 젊었을 때 사람은 인간보다는 풍경에 집착한다. 후자는 해석되는 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까미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말은 아주 좋아한다. 인간이란 모를 존재다.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보다는 알 수 없는 존재에 그 사람에 집착해야 한다. 자유보다 집착. 이것이 지식인의 조건이다. 저도 사람의 집착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보통 작가님의 암환자. 이름이 암환자인데 암환자인 거죠. 암환자. 통증은 가장 소통이 어려운 인간관계의 영역이다. 결국 내가 아파봐야 남 사정도 안다. 윤리나 정의감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동병만한 언어가 없다. 그러다 보면 경험 여부를 따지고 불행을 경쟁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 중 하나인 타인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위로받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가, 죄의식에 비해 효과, 위안이 크다. 가성비. 참 이 통증, 아픔이라는 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식도암 거의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늦게 발견하기도 했고, 근데 약을 써도 아버지가 아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 좀 계셨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 공감할 수도 없는 상황, 아파 죽을 것 같다는데 참. 그래서 지금 고통은 그때 행복의 일부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만 죽을 만큼 아픈 상태가 아니라 실제 죽기 위해서 아픈 말기 암 환자에게 이 말이 들릴까? 작가 김보통의 암 환자는 26에 위암이 척추까지 전이된 말기 암 환자 청년의 일상을 그린다.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평소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는 상황이 오면 인류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라는 근본적인 역사의식, 분노가 든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아프고 죽는다.
슬프고 두려운 것은 인간이어서 그렇다. 인간은 의미 중독자다. 자연이라면 순리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의료보험 개혁뿐이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아픈 사람을 루저로 대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자연에서 다시 만난다. 정말 그래요. 누구나 아파서 생로병사인데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데 저는 죽는 건 솔직히 안 두려운데 아파 죽는 게 제일 두려워요.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려워요. 그 아픔이 부디 짧기를. 그 다음에 아서 프랭크 저자의 아픈 몸을 살다입니다. 질병은 누군가에게 맞선 싸움이 아니라 길고 고된 노력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승리한다. 아픈 사람들은 이미 아픔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책임감이 있느냐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윤리 중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대개는 자기 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다. 나도 지병이 있는데. 이전의 사고방식은 다 나은 다음에 책 쓰기, 여행, 운전 배우기, 운동을 하자 였다. 아픈 시간은 삶의 대기실,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몸이 가르쳐 주었다. 병은 낫지 않았다. 도대체 완치는 누가 만든 말인가? 죽을 때까지 재발되지 않을 뿐 어떤 병도 완치되지 않는다. 아픔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다. 이 차이는 위중 여부가 아니다. 아픈 사람마다 증상과 기능이 모두 다르다. 아서 프랭클은 차이가 인식되어야 돌봄이 가능하다고 본다. 암 환자에게 해주기 적당한 말은 없다. 암 환자는 포괄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아프다는 거.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님의 윤동주 시집이에요. 글쓰기가 쉬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도 힘들지만 머리의 생각이 손에 이르러서는 다른 몸이 된다. 글쓰기는 책임과 윤리를 동반하는 두려운 일이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다. 이처럼 어렵고 두려운 일인데 빨리 쉽게 쓴 걸작들도 있다. 내가 매번 사례로 드는 사랑의 책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이나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모두 20대 중반에 쓴 작품이다. 이런 책들이 고전이 된 사례는 목록을 댈 수 없을 만큼 많다. 저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불가능한 저작이다. 자기 위치를 자각한 정치적 열정이 체계된 것이다. 생각과 이야기가 목까지 가득 차 있을 때 쏟아지는 일필휘지. 정말 그래서 썼겠죠. 삶이 어려운 사람은 몸에서 글이 나온다. 고뇌 생각 언어가 서로 발효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너무 아파서 언어가 발효돼서 저절로 써지는 글. 억지로 쓰는 글이 아니라, 그래서 글은 억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거, 어떤 분노, 화, 아니면 열정, 부당함, 폭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감정이 끌어올라서 쓰는 글이 진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카무라 유지로 우에노 치즈코의 인간을 넘어서라는 책인데요. 최근 한국 사회 외모주의의 가장 큰 피해 집단은 노인이 아닐까? 노동시간은 짧아지고 평균 연령은 길어진 고령화 사회. 모두가 곱게 늙자고 외치고 있다. 곱게 늙음은 성형외과 문전성시부터 인생 이모작, 꼰대되지 않기 같은 노인형 자기개발까지 다양하다. 동안 만들기는 온 나라의 운동이 되었다. 다른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스스로 죽을 시기를 정하고 곡기를 끊거나 스콘 리어링이 100살에, 아파트에서 투신하거나 질 들레주가 70살에, 암 진단을 받았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자살은 생명 경시고 철학자의 자살은 실존적 권해인가? 논점은 자살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나이다. 노년과 10대의 자살은 다른 연령대만큼 비난받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지지하는 내용은 유명 소설가 아리요시 사와코의 인터뷰다. 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지라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정갈함, 의존에 관한 상식을 깨트리는 놀라운 선언이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는 일본 문화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체액이 통제되고 주름이 없고 머리숱은 풍성하고 허리는 곧으며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꿈꾸는 몸이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뚱뚱한 여성, 성적 소수자, 이들에 대한 차별은 바로 몸에 대한 비현실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육체적 고통, 신체의 비참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도 마음속으로는 우아한 몸가짐을 요구한다. 몸 밖의 대소변을 수용할 때 살아있는 이웃들의 다양한 몸도 존중할 수 있다. 인간이 사망하기까지 평균 투병 기간은 10년. 그 취약하고 못생긴 시절도 소중한 삶의 일부다. 어린 미모가 최고 가치인 사회에서 나이 듦과 그에 따른 미추관념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만의 과제가 아니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고 좀 타인에게 귀찮으면 어때? 그죠? 늙고 병들면 누구나 의지하고 싶을 텐데 그것도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 민폐 끼치기 싫어서. 참 이게 참 우아한 몸가짐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저도 이제 반성하게 되고 참 이게 후회하게 되는 게 아버지가 이제 말기 암으로 집에 머무실 때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귀찮고 왠지 집을 어지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따스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돼요. 아프면 다 그럴 텐데 나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잘 참아내셨거든요. 그래도 잘 참아내셨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아프면 그 취약하고 못생긴 시절도 소중한 삶의 일부인데 이런 생각, 미추관념을 바꿔야 한다. 그게 혁명이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 우리가 보통 서울역에 이제 그 지하철의 노숙자들 더럽다, 추하다,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더러운 걸까요? 그게 정말 추한 걸까요? 어떤 게 정말 더러운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오히려 옷을 정장을 잘 빼입고 그런 사람들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정치인들이 혹은 영화 감독이나 글귀나 쓴다는 시인이나 작가가 그런 사람이 진짜 추한 거죠. 못난 거죠. 더러운 거죠.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데 마음인데 생각인데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야, 오늘도 이제 이 장이 드디어 끝났네요. 조금 얼마 안 되지만 나눌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99쪽부터 176쪽까지 읽고 나눴었는데요. 거의 뭐 한 80쪽 가량 나눈 거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3장 글쓰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묵직한 책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의 그 독서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는 저의 글쓰기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